파킨슨병은 대략 인구 1000명당 3명. 이건 뭐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100명당 1명꼴이기 때문에 나이를 더 먹으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질병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평균 발생 연령은 70대 중반, 노인들인 거죠, 노인들.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성들한테 훨씬 더 많이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노인층이긴 하지만 젊은 층에서도 파킨슨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5에서 10%는 젊은 층이라고 하는데, 파킨슨병 그러면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생각합니다. 퇴행성이란 말은 많이 써서 낡고 헐거워져서 생기는 병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확실한 원인은 잘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유전적인 성향을 좀 띠는 걸로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좀 심지어는 20대 초반에서부터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서는 파킨슨병 증상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파킨슨병의 증상은 초기에 구부정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몸이 살짝 구부정해서 이렇게 이런 자세가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종전 걸음으로 좀 빠른 비교적 가속 보행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리기디티입니다. 경직해서 전체적인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져서 몸이 굉장히 뻣뻣해집니다. 어, 뻣뻣한 느낌이 많이 들고, 리기디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움직임이 상당히 느려지고, 또 보행 자체도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글자 쓸 때 굉장히 작은 글씨로 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글자 쓰는 것도 손가락, 팔뚝 근육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써야 되는데, 근육 자체가 딱딱해지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큰 글씨로 쓰지 않고 작은 글씨로 되는 마이크로그라피아를 보입니다.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소리 내는 것도 근육 작용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음, 근육 긴장도가 올라가서 뻣뻣해지기 때문에 목소리도 단조롭고 작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이후 단계로 갈수록 종종 운동 이상증이 보여질 수 있는데, 사실은 운동 이상증, 디스카이네시아라고 하는 거는 파킨슨병의 아주 주요 증상은 아닙니다.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게 바닥핵 회로 중에서 도파민 회로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운동 이상증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핵 회로가 망가져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닥핵이라고 하는 거는 뇌의 겉질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처리한 다음에 시상을 통해서 다시 뇌의 겉질로 보내주는 겁니다. 바닥핵의 아주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뇌의 겉질이 움직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기 전에 바닥핵한테 정보를 줘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 중에서 바닥핵은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뇌의 겉질로 보고를 해주는 건데, 바닥핵 회로가 망가지게 되면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다 바닥핵을 통과해서 뇌의 겉질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알 수 없는, 우리도 통제가 안 되는 움직임 이상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파킨슨 환자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도파민 회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나중에 그 상태가 좀 안 좋아지거나 더 신경퇴행이 발생하게 되면 운동 이상증까지도 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못함증은 전체적인 근육 긴장도가 높은 것 때문에 몸이 뻣뻣해져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를 이제 운동 못함증이라고 하고, 현저하게 움직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세도 불안정해지고 낙상이 생기게 되는 그런 영향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는 떨림, 손가락이 막 떨립니다. 이거를 가만히 있을 때 떨린다 해서 레스팅 트레머라고 합니다. 트레머는 떨린다는 뜻이고, 또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는 리기디티, 경직이 있고, 또 바닥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바닥핵은 크게 중요한 회로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회로. 파킨슨병은 주로 운동회로를 침범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감정회로도 있고, 세 번째는 인지회로도 있습니다. 물론 바닥핵에서는 대부분 다 운동회로입니다. 그렇지만 감정회로와 인지회로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파킨슨병이 더 심해지고 바닥회로가 더 손상을 받게 되면 파킨슨병 말기에는 감정장애와 인지장애가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정장애는 주로 우울증의 형태를 많이 보이는데 병이 있으면 사실은 우울한 게 사실이지만 그런 우울증 이상 몇십 배 정도 훨씬 더 우울합니다. 병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이 아니라 병 자체에서 오는 우울증입니다. 어쨌든 간에 마지막 단계까지 가게 되면 감정장애, 인지장애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장애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운동 느림증은 브레디 카이네시아에서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온몸이 뻣뻣하고 근육 긴장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뻣뻣하고 빨리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요. 그게 좀 더 심해지면 운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 움직이다가 잘 걷다가 갑자기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움직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몸이 얼어붙는 것 같더라 해서 프리징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파킨슨 환자분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균형과 자세 조절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좀 더 심해지면 운동 이상증, 여기 무도병이라고 하는 거는 춤을 추는 것 같은 움직임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떨림은 주로 레스팅 트레머, 가만히 있을 때만 떨리는 거고 움직일 때는 안 떨립니다. 그리고 경직, 몸이 뻣뻣해지는 거, 그래서 적응 반응이 감소되는 거, 여러 가지 움직임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파킨슨병이 왜 생기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95% 이상이면 뭐 거의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5% 정도 경우에는 유전적인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주로 젊은 시기에 해당이 되고 무성 변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하나, 아빠로부터 받은 거 하나, 두 개가 있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파킨슨에 관련된 인자가 들어가 있으면 파킨슨 병이 나타나게 되는 거를 우리는 우성 질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인 뭐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유전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는 원인을 잘 몰라서 뭐 유전적인 거 또는 환경적인 거 또는 농촌생활 살충제 손상 등등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나타난 것 같더라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원인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주로 이제 바닥핵 회로인데 바닥핵이라고 하는 거는 되뇌 거칠에서부터 정보를 쫙 받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된 정보를 시상을 통해서 다시 바닥핵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파킨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도파민 분비 세포가 퇴화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파민 분비는 중간 뇌 쪽에 있는 흑색질, 까맣게 생긴 흑색질에서부터 이렇게 분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흑색질에서 있는 도파민 분비 세포가 도파민을 분비해주면 움직임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잘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핵은 주로 운동 조절과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파킨슨 환자분들 돌아가신 분들을 부검을 해보면 뇌의 흑색질 부분에서 뇌 중간대 부분에서 흑색질이 거의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파킨슨병이든 헌팅턴 병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바닥핵 회로와 관련된 겁니다. 파킨슨병은 주로 도파민 관련된 회로가 문제가 되는 거고 헌팅턴 병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바닥핵 안쪽에 있는 회로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헌팅턴 병이 있게 되면 바닥핵 안쪽에 있는 회로가 망가지면서
바닥킥 기능 자체가 수행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걸러서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뇌로 그 대뇌 거칠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걸려지는 것이 안 돼서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프로그램들이 통과가 되면서 이렇게 뭐 돌이켜질증, 팔다리를 크게 휙휙 돌리는 움직임, 무도병, 춤을 추는 것 같은 움직임 등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도파민 회로가 손상이 되면서 도파민 분비가 안 돼서 바닥회계에서 근육 긴장도를 조절해 주는 그런 부분이 처리가 안 되면서 근육 긴장도가 뻣뻣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정도 없어집니다. 얼굴 표정도 마찬가지로 근육이 하는 역할들인데 근육 자체가 리기디티, 경직이 생기면서 뻣뻣해져서 표정 짓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전체적으로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면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떨어지고 발을 이렇게 막 질질 끌듯이 하면서 빠르게 보행하는 그런 현상을 발생합니다. 전체적인 동작은 느슨해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팔을 딱 붙이고 걸을 때 우리가 걸을 때 한 발 왼발 나가면 오른팔 나가고 오른발 나가면 왼팔 나가고 교차로 움직여야 되는데 팔 동작들이 막 사라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움직임이 느려지게 됩니다. 몸에 지나치게 긴장도가 계속 들어가 있으면서 통증, 우리가 힘을 계속 주고 있으면 근육이 아플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식의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힘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굉장히 상당히 피곤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손가락 쪽에서 특징적으로 레스팅 트레머가 생기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떨립니다. 근데 잘 때 또는 움직일 때는 떨림이 없어지는 거, 이거를 레스팅 트레머라고 하는데 마치 손가락으로 동그란 알약을 굴리는 것 같더라 라고 해서 feel rolling like tremor라고 합니다. feel이라고 하는 건 알약이에요. 알약. 그래서 이렇게 트레머, 떨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기디티라고 하는 거, 경직, 뻣뻣하게 근육 긴장도 높아지는 거를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사실 쇠파이프를 구부리는 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납파이프를 구부리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한 번에 고무줄처럼 쭉쭉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뻣뻣하게 해서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이걸 다시 필려고 해도 다시 뻣뻣해지게 펴지는 거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근육 긴장도가 올라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팔다리를 움직일 때, 관절을 움직일 때 전체 범위에서 뻣뻣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태를 납관경직에서 리드 파이프 리기디티란 말을 씁니다. 마치 쇠 파이프를 구부리고 필 때처럼 전체적으로 전체 범위에서 뻣뻣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톱니바퀴 경직 코그윌 리기디티라고 하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팔꿈치를 이렇게 막 필려고 해요. 필려고 하면 치료의사가 쫙 펴주는 힘을, 누르는 힘을 주겠죠. 근데 한 번에 쭉 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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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하면서 이렇게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느낌으로 펴지더라 해서 이거를 코그힐 리기디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킨슨 환자분들의 리기디티 특징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자, 리기디티를 스파스티시티랑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스파스티시티는 주로 중추신경계, 예를 들어서 뇌졸중 또는 뇌성마비 또는 척수 손상 환자분들한테 나타나게 되는 게 스파스티시티인데, 이거는 스파스티시티의 정의는 스트레치 리플렉스가 항진된 겁니다. 항진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반사활동이 올라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뿅망치로 무릎을 딱 치게 되면 까딱하고 이렇게 움직이지요. 그런데 뇌졸중처럼 그 스파스티시티가 있는 분들을 딱 치게 되면 이게 훨씬 더 많이 움직여집니다. 반사활동이 그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DTR은 딥 텐돈 리플렉스의 약자입니다. 톡 치게 되면 큰 반응이 나타나는데, 리기디티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스트레치 리플렉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근육 긴장도, 근육 자체의 긴장도가 올라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긴장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반사활동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파스티시티 같은 경우는 관절을 천천히 움직이면 저항감이 덜 느껴지고 빠르게 움직이면 탁 걸리면서 저항감이 더 강해지는데, 그래서 이거를 속도 의존적이다, 속도에 따라서 저항감이 달라지는데, 리기디티 같은 경우는 뭐 속도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방향에서 굽히고 펴주는 거 전부 다 뻣뻣하게 저항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커다랗게 스파스티시티와 리기디티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꼭 알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요 양상 중에 하나는 이렇게 움직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리기디티 때문에 빠르게 또 효율적으로 움직임이 안 될 수밖에 없고,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얼어붙는 것 같이 움직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팔다리 움직일 때도 전체 범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 범위가 자꾸 줄어들게 되죠. 온몸이 뻣뻣하다 보니까 움직이는 것 자체가 피로감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닥핵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이게 전체적인 움직임을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관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려고 할 때 그때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을 시작할 때, 그리고 움직임을 바꿀 때 바닥핵이 손상이 된 환자분들은,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움직임 프로그램이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거를 동시에 하는 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움직임이 더 느리게 되는 거고, 또 움직임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가만히 서 있다가 걸으려고 하면 서 있는 거랑 걸은 거는 다른 움직임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그런 프로그램 처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시작이 어렵습니다. 되게 주저주저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걷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건너기 위해서는 발을 번쩍 들거나 돌아가야 되는데, 그 역시 새로운 프로그램이 되는 거지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어렵고 갑자기 움직임이 멈추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제 걷는 거를 이제 끝내는 것도 또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라서 그런 식의 움직임 시작과 끝내는 거를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또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안 나타나는 거죠. 뭐 몸 자체가 리기드하고 뻣뻣하기 때문에 근육 긴장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고, 시작도 시간이 걸리고 끝내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전반적인 움직임 크기는 감소하고 반복되는 움직임을 빠르게 하는 게 안 될 거고, 간헐적으로 간헐적으로 움직이다가 멈추게 되고 움직임 자체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고, 동시에 여러 동작들을 차례대로 하는 거가 힘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셔플링 게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셔플 댄스 그러면 발을 바닥에서 끌면서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킨슨 환자분들도 발을 번쩍번쩍 들지 못하고 걸을 때 질질 끌면서 가속 보행을 하게 되는 것을 셔플링 게이트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자세가 구부정한 것도 있지만 다리 움직임을 크게 만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식의 움직임 패턴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종종 뭐 자율신경계가 문제가 되면서 기립성 저혈압, 자세를 바꿀 때 어지럼증, 저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을 호소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갑작스럽게 피부가 벌겋게 변하기도 하고, 발한이라고 하는 거는 땀이야, 땀. 땀 나는 것도 잘 안 되고, 체온 조절, 또 배뇨, 배변, 성기능 장애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또 통증이라든가 감각 관련된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각, 후각, 청각장애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파킨슨병 그러면 주요 증상이 운동 증상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파킨슨병이 나중 단계까지 가게 되면 감정장애, 특히 이제 우울증 같은 거 굉장히 많고요. 인지장애, 뭐 치매가 같이 동반해서 오기도 합니다. 파킨슨병 환자분들에 대한 운동 증상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관련된 ROM, 움직임 관련된 관절운동 범위, MMT, 근력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기본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고, 또 인지기능이라든가, 인지기능이 안 좋게 되면 치료에 잘 따라올 수가 없어서 인지기능은 선행적으로 먼저 평가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35% 정도 인지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또 운동 느림증, 그리고 경직, 리기디티, 떨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안 좋은지를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또 자세라든가 보행 형태, 그리고 얼굴 표정, 마스크 페이스라고 합니다. 표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마스크 페이스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킴 장애, 언어 장애, 또 호흡 기능, 몸 전체가 뻣뻣해지고 긴장도가 올라가게 되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가슴과 복부가 이렇게 충분하게 확대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기능 수준과 AD의 상황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정 움직임 과제를 수행할 때 움직임 자체가 느려지고 또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수행하는 시간이 많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 수행 시간에 관계된 것도 측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기능 수준, 돌아 나올 수가 있는지, 앉을 수가 있는지, 서고 걷는 게 가능한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한 개씩 한 개씩 평가를 해서 할 수 있고 없고를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로 파킨슨 환자분들한테 사용하는 그 평가 등급이 호엔, 야르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1단계는 장애가 거의 없는 그런 가장 좋은 단계가 되겠고, 5단계는 장애가 너무 심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의존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2단계 정도는 장애가 조금씩 생기면서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한 상태를 2단계라고 보여줄 수 있고, 3단계는 조금씩 힘들어지면서 균형 기능에도 어느 정도 제한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4단계는 단계가 증상이 좀 더 심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보조가 필요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균형에 대한 자세 분석, 균형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행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지, 특히 눈 뜨고 눈 감고 균형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를 봐야 되고요. 또 갈비울이, 호흡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갈비울이 확장 정도에 대한 거를 폐활량을 측정을 합니다. 갈비울이가 얼만큼 확장될지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에서 측정을 합니다. 겨드랑이, 줄자로 측정하게 되는데, 줄자로 이렇게 몸통을 뺑 두릅니다. 그리고 그때 측정된 그 둘레를 알고 있어야 되고,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가슴이 커지죠. 커지면서 그 둘레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숨을 내쉴 때랑 숨을 들이마실 때랑 그 둘레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를 가지고 가슴 무리가 확장됐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젖꼭지 라인 쭉 이어지거나 아니면 칼돌기 라인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옆구리 맨 12번째 맨 아래쪽 갈비뼈 라인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쪽, 중간, 아래쪽 가슴우리 정도 확장되는 정도를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해서 기록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활량, 그리고 여기서 더불어서 퇴원해서 집에 가게 될 때를 대비해서 가정에 대한 거 또는 주변 관련된 지역사회 관련된 것들도 같이 측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 감정장애와 인지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감정 상태라든가 인지적인 상태, 그리고 또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정도를 같이 기록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 동작에 대한 거, 손이 얼만큼 느려지는지, 리기디티가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자세는 어떤지, 걸을 때 팔을 왼발 나갈 때 오른발 나갈 때 왼팔을 같이 흔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팔 흔들기가 나오는지, 거리 모양은 어떤지, 그리고 전체적인 떨림, 레스팅 트레머에 대한 거, 얼굴 표정에 대한 거, 언어 능력, 그리고 LDL, 기본적인 LDL을 혼자서 할 수 있는 등등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양식도 있습니다. 다음 화킨슨 환자분들한테 주로 많이 사용되는 평가 척도는 UPDRS라고 하는 겁니다.
파킨슨병 평가 척도라고 해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또 터그 테스트라고 해서 일어나서 걸어가기 검사. 자, 이렇게 의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난 다음에 3m를 돌아서 다시 앉을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합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 걷는 거, 일어나는 거, 걷는 거, 회전하는 거, 다시 앉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어서 임상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특히 뭐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낙상과 관련해서 얼만큼 낙상 효능감이 있는지, 뭐 자신감이 있는지 등등, 그리고 시각적 계량 지수라고 하는 거는 0에서부터 10cm, 이제 100mm까지 불편감 정도를 본인이 직접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0은 한 개도 불편하지 않은 거, 100은 엄청나게 불편한 거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불편한지를 딱 표시를 하게 되면 요만큼과의 거리를 측정해서 요만큼 불편합니다. 주관적인 평가 도구지만 환자분께서 직접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작들을 수행하는 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직접 평가해서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로 합니다. 이거를 바스라고 약자로 많이 써요. 그리고 종종 움직이다가 얼어붙는 것처럼 꼼짝을 못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지 관련된 질문서도 있고, 전체적인 파킨슨병에 대한 질문서를 가지고 상태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치료입니다. 치료. 파킨슨병 치료는 대부분 약물 치료를 합니다. 또는 뭐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가지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대증 치료라고 해서 증상에 맞는 거를 처방해서 하는 치료를 대증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약물 치료에서는 그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그 약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보도파라고 하는데, 레보도파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 치료입니다. 도파민을 이 분비가 안 돼서 운동 장애가 생기는 거라서 도파민을 보충해주면 운동 장애가 그 즉시 사라지는 아주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파민을 약물을 섭취하게 되면 그게 뇌혈관 장벽을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입자가 커서 뇌혈관 장벽을 통과를 못해서 효과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개발된 것이 레보도파, L도파라고 합니다. L도파라고 하는 것은 도파민이 아니라 도파민 전구 물질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자가 좀 작은 전구 물질이라서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그래서 원하는 그 부위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게 도파민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구물질, 얘는 레보도파를 먹게 되면 도파민으로 바뀌게 되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동 장애를 치료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큰 효과 측면에서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파킨슨 환자분들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 약물인 반면에 부작용도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레보도파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부작용 중에 하나는 전체적인 그 바닥핵 회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도파민 회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 복용했을 때 바닥핵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너무 과량을 섭취하게 되면 운동 이상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 먹게 되면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고, 너무 많이 먹으면 운동 이상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온오프 현상이라고 발생하는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 장기적인 섭취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설명이 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위장장애라든가 뭐 정신혼란, 착란 등등 여러 가지 다른 합병증들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효과적이어서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또 이제 장기적인 복용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요. 수술 치료. 자, 대뇌 거칠에서부터 바닥핵으로 이렇게 신호를 주고, 바닥핵 처리된 거는 시상해서 또 처리해서 다시 대뇌 거칠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요 바닥핵 회로의 일부를 딱 절제를 해주면서 바닥 회로에 그 출력되는 정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해 주는 수술을 이렇게 주로 정의적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시상을 절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바닥획 중의 일부인 창백획의 부분적으로 절제를 통해서 회로를 조정하려고 하는 거지요. 또는 도파민을 생성해주는 세포를 직접 이식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는 바닥핵 또 그런 그 일부의 부분을 또 그 회로가 신경회로가 처리되는 과정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뇌 심부 자극술에서 전극을 삽입해서 그 일부를 자극해서 회로를 다시 변경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가 중요한데요. 물리치료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자세가 구부정해지는 거. 이 얘기는 허리를 이렇게 곧게 펴주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등 쪽은 약해지고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짧아지고 더 긴장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환자분들에 대한 주요 치료 목표 중에 하나는 물리치료 목표 중에 하나는 몸통의 운동성을 더 좋게 만드는 겁니다. 구부정에 있기 때문에 펴운동, 표준 운동을 많이 할 것이고 걸을 때 팔다리 스윙, 팔이 움직이는 거가 부족하면서 몸통 회전 움직임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몸통 회전 움직임을 좋게 만드는 것 등등 이렇게 몸통을 펴주고 몸통을 돌려주는 운동에 상당히 많은 중점을 두고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팔다리를 천체 좀 부드럽게 흔들거나 돌려주는 거 그러면 근육이 뻣뻣해지는 거 리기디티를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서거나 보행하는 게 불편하다라고 하면 뭐 앉은 자세에서 할 수도 있겠죠. 전체적인 이완 기술은 비교적 먼 쪽, 디스탈 쪽에서 몸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PNF 하는 율동적 개시라고 하는 거는 팔을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이거 팔을 잡아서 패시브로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 줍니다. 그러면서 서서하게 액티브로 천천히 액티브로 진행을 시키는 거 이거를 율동적 개시에서 리드믹 이니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또 신체 동요. 자, 몸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딱딱한 단단한 바닥에 서 있는 것보다는 꿀렁꿀렁한 방석 위에 서 있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바닥 자체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균형을 잡을 때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체 동요가 있을 만한 그런 표면에서의 자세 반응에 대한 것들도 촉진시키는 방법들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균형을 잡을 때 발목 전략과 엉덩관절 전략을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선행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적으로 힘주게 되는 거는 사실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치료의 중점은 이제 운동이 너무나 뻣뻣하기 때문에 이거를 운동 협응, 뻣뻣한 기를 좀 줄여서 협응을 높이는 거 그리고 과제지향적인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제지향적인 치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활 중에 하게 되는 활동들을 직접 연습하는 거를 과제지향적 치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걷는 거를 잘 못해요. 그러면 걷는 동작을 연습하는 겁니다. 걷기 위해서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발 한 발 뛰고 걷고 이런 동작들을 직접 연습을 시키는 거를 과제지향적 접근 치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걸을 때 다리 근력이 얼만큼 필요한지는 걸어봐야지 아는 거고 걸을 때 얼만큼 조절이 필요한지는 마찬가지로 걸어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이고 선행적인 자세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과제지향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적절하게 여러 가지 협력 반응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는 거지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은 환자분들이 낙상 우려가 좀 많기 때문에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지 굉장히 잘 자세히 살펴가면서 과제지향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또 양쪽 팔다리가 서로 교차해서 몸통을 돌릴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전체적인 움직임이 작기 때문에 움직임을 큼직큼직하게 팔을 크게 휘젓고 발을 번쩍번쩍 들어서 큰 보폭으로 걷는 거 그리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앞을 바라보고 하는 거 큰 걸음으로 발을 뛰는 거
종종 환자분들이 걷다가 움직임이 멈추게 되는 프리징 에피소드가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움직임 시작하는 거를 또 마찬가지로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발을 앞으로 크게 뛰고 내세요라고 치료사가 외부에서 신호를 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얘기를 듣고 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큐라고 하는데 익스터널 큐 이렇게 외부 신호를 그 가이드를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걷다가 뭐 쭉 걷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이 장애물을 발을 들어서 건너는 거를 또 못해서 또 얼어붙는 것처럼 딱 쓰게 되거든요. 그때는 발을 위로 번쩍 들어서 앞으로 내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외부 신호, 구두 신호를 줘가면서 같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종종 상상 훈련의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동작과 유사한 환경에서 과제 지향으로 연습을 시키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면 가정에서 혼자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런 해당 동작들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제 지향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우는 그 감각적인 통증이라든가 감각 장애에 대한 거는 뭐 많지 않다라고 보는데 종종 통증이 있는 경우는 이제 근육 계속적으로 떨리는 것도 근육을 자꾸 쓰고 있는 거지요. 경직이라고 리기디티라고 하는 것도 근육 긴장도가 계속 높아져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근육을 계속 힘주고 있으면서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일단 초기 단계에서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해서 거동이 수월한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에서는 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연성이라든가 근력 운동, 지구력 운동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제 지향 훈련을 해주는 거. 또한 또 이제 환자분들이 혼자 있게 되면 고립감 때문에 감정 장애라든가 인지 장애가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환자들 모임을 주선해서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모든 환자분들이 우울증이 오는 건 아니지만 뭐 3분의 1 정도는 우울증이 오는 걸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한테 그 관련된 것들을 좀 미리 알려주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상태가 좀 안 좋아져서 뭐 거동을 하긴 하지만 자세도 많이 틀어지고 거동하기 좀 어려운 단계로 가게 되면 힘들어하는 단계로 가게 되면 뭐 RM 운동이라든가 자세, 허리를 곧게 펼 수 있는 거, 뭐 약물 치료는 항상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침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움직일 수 있는 등등에 대한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전혀 거동이 안 되고 또는 휠체어를 타거나 아니면 침상 활동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에는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 관리라든가 또는 합병증 예방을 주로 해야 됩니다. 또 심한 경우는 가슴 쪽의 움직임이 너무 줄어들면서 호흡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운동에 대한 거 그리고 간병인이라든가 가족들한테 어떻게 잘 관리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한 치료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를 좀 다르게 좀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초기에는 비교적 기능적으로 혼자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빠지는 거를 좀 더 예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 뭐 유연성 운동이라든가 또는 근력 강화 운동 등등에 어, 좀 중점을 두고 하는 필요가 있겠고요. 또 상태가 좀 좋아지지 않으면서 또 몸이 훨씬 더 뻣뻣해지고 움직임이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한 단계에서는 이런 구부정한 자세라든가 보행 시작이 좀 어려워지거나 운동이 전체적으로 느려지거나 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교정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허리를 펴주는 거, 몸통 돌려주는 거 등등 움직임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상태가 좀 더 안 좋아진 상태, 걷긴 하겠지만 걸을 때 다른 사람들의 보조가 필요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균형장애가 떨어지면서 생기면서 낙상의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움직임에 대한 거를 좀 교정해주고 잘 치료해줄,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진행이 되면서 상태가 아주 안 좋아지는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반적인 활동 상태를 어떻게 잘 보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 그리고 합병증 예방 주로 욕창이라든가
또 폐기능,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거. 호흡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폐렴에 좀 더 취약해지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더 심각한 경우는 인지장애라든가 감정장애가 같이 오게 되면 상당히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치료도 같이 동반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기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혼자서 거동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게, 안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지 않게 돼서 생기는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요. 상태가 좀 나빠져서 몸이 자꾸 뻣뻣해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조금씩 필요한 단계가 되면 움직임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또 패시브 운동도 필요하지만 액티브 운동도 필요할 것이고, 치료사가 가이드를 많이 해주면서 움직임을 능동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조언을 줄 수도 있는 거고, 환자분의 환경에서의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 사실은 낙상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잘 거동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좀 미리 가이드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나중 단계에서는 움직임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또는 인지장애, 감정장애가 심한 상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합병증 관리, 욕창이라든가 호흡 기능에 대한 문제를 잘 관리해주고, 또는 침상활동 정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 등등에 관련된 정보도 제공해 줘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호흡엔 1단계, 2단계는 비교적 상태가 좋은 단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거를 예방해야 됩니다. 자꾸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한번 넘어져 본 사람들은 낙상에 대한 공포가 생기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안 움직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낙상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신체 능력을 유지하고 좋아지게 만드는 거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핀다거나 자세를 잘 잡는다거나, 또는 유산소 운동, 유연성 운동, 근력 운동에 대한 거, 특히 이제 ROM을 잘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작아지기 때문에 ROM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또 좀 더 나빠지는 4단계까지 갔으면 거동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몸이 뻣뻣한 상태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낙상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균형 잡기라든가 팔을 뻗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등등,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 허리를 곧게 펴는 거라든가, 아니면 몸통 로테이션 운동에 대한 것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움직임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호주기, 치료사가 좀 여러 가지 가이드를 좀 주면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 후엔 5단계 정도가 되면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독립적인 거동이 잘 안 되고 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서, 여기서는 호흡 기능이라든가 욕창 같은 거, 또 콘트랙처 안 생기게 기본적인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치료 목표가 좀 정해지기 때문에, 물론 1단계에서 할 수 있는 치료를 나중에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어쨌든 치료 목표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치료 내용도 이렇게 그 단계에 맞춰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